하는 기계음만이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시야가 빙글 돌며 초점이 흐려졌다. 차가운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비릿한 피냄새와 뒤섞여 역하게 올라왔다. 환자 이송합니다. 길 비켜주세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응급실 침대가 스쳐 지나간다. 하얀 시트 위로 선명하게 번지는 붉은 자국.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던 동료, 그리고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눴던 러의 얼굴. 모든 것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을 찔러댔다. 수술실 위로 켜진 차가운 등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지금 이 순간, 이 복도에서 우리는 영웅도 경찰도 아니었다. 그저 처참하게 패배한 자들일 뿐이었다. 한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모두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일, 그 무게가 그녀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을까? 괜찮아? 목소리를 내뱉고 나서야 후회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공허한 질문이었다. 한나는 대답 대신 시선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보았을 것이다. 나 역시 괜찮지 않다는 것을. 왜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내 몸 상태, 왜 나한테까지 숨겼어? 그녀의 눈빛은 너마저 잘못될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결국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오늘의 비극, 그녀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가 내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네온 좀 괜찮냐? 걱정스럽게 어깨를 붙잡는 만식의 손길에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했다. 어지럼증은 가시지 않았고 속은 계속 메스꺼웠다. 잠시 자리를 비워 찾은 진료실에서 의사는 나의 차트를 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명이랑 어지럼증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내 대답에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본인 상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선수 생명을 끝냈던 그날의 기억과 겹쳐지는 차가운 경고음이었다. 권투 글러브 대신 경찰 제복을 입었지만 내 몸은 여전히 고장난 상태임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춰서는 안 되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다. 상담 및 추적 검사를 요합니다. 애써 무시했던 문자가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그 경고를 또다시 외면했다. 팀원들은 말이 없었다. 각자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재홍은 두 아들 사진만 하염없이 들여다봤고 만식은 굳은 얼굴로 담배만 태웠다. 굿보이, 강력특수팀은 이름뿐인 허울이 되었다. 경찰에 뭔 미련이 있어서 붙어있냐. 결국 만식이 지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기도 어쩌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꿈꿨던 정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동료는 수술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고 팀은 사실상 와해 직전의 상태였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들수록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비웃고 있을 민주영의 얼굴이 떠올라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장난 몸과 흩어진 팀원들, 사방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일이 좀 꼬이게 생겼네. 마귀의 보고에 민주영은 말없이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때마침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시장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긋나긋했다. 원래 사냥은 사냥감이 가장 필사적으로 저항할 때가 가장 재미있는 법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병원의 불빛이 점처럼 빛났다.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을 굿보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발버둥은 결국 자신의 손바닥 아니었다. 너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 마치 그들에게 들으라는 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그림자가 도시의 밤 위로 더욱더 길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지 수술실 앞을 지키다 잠시 집에 들른 한나가 무심한 엄마를 향해 툭 한마디를 던졌다. 달력에는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은 아버지 지호철 경사의 기일이었다. 2008년 인성시에서 러시아 마피아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던 아버지. 그녀가 사격 여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버리고 굳이 아버지처럼 경찰이 된 이유였다. 그런데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또다시 러시아 마피아가 얽힌 사건에 동료가 쓰러졌다. 그만 잊을 때도 됐잖니. 엄마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지만 한나는 대답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액자 속 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그 웃음이 오늘따라 슬프게 보였다. 용감한 거냐, 무식한 거냐. 자신을 조롱하던 민주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니, 이건 무식한 게 아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나의 싸움이다. 한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제복을 바로 했다.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다.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것 같아. 중동 터널에서의 총격전, 그리고 항구에서의 기습. 만식은 지난 작전들을 복귀하며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우리의 동선은 마치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듯 정확하게 노출되고 있었다. 청장의 뜬금없는 기동대 인력 차출 명령부터 우리가 항구로 향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미리 잠복해 있던 적들의 움직임까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엔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의 위기 감지 능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적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경찰 조직 내부에 혹은 더 높은 곳에 민주영과 손을 잡은 그림자가 존재했다. 만식은 타들어가는 담배를 지그시 비벼 껐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종현이처럼 쓰러질 다음 희생자는 남아있는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 병원 휴게실 의자에 잠시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짧은 잠이었지만 지독한 악몽을 꾸었다. 링 위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꿈, 차가운 바닷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꿈이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거라도 마셔? 어느새 다가온 만식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어린 시절 힘들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온기가 어색해서 잠시 머뭇거렸다. 힘들 때마다 도와준 거 고마워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다. 늘 혼자서 버티는 것이 익숙했다. 타인의 동정이나 연민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온기에 기대고 싶을 만큼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임마, 됐어. 무심하게 툭 내뱉는 그의 말 속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고 그가 건넨 따뜻한 커피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팀원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지한나는 홀로 사건 자료들을 다시 파고들었다. 납치되었을 당시 엿들었던 모든 대화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보았던 것들을 복기했다. 분명 놓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사격선수 시절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수백 장의 현장 사진과 CCTV 영상을 마치 관역을 조준하듯 돈이 끈질기게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종현의 부상과 동주의 상태에만 집중할 때
그녀는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잠깐만, 이거. 한나의 눈이 한 장의 사진에 꽂혔다. 항구 CCTV 화면, 구석에 희미하게 찍힌 차량이었다. 너무 멀고 흐릿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진. 하지만 그 차종과 색깔은 민주영이 세관 공무원으로 예대히 위장하며 타고 다니던 그의 평범한 경차와 일치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아주 작은 빛과 같은 단서였다. 한나는 사진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멈춰있던 우리 모두가 다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생겼다. 종현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동주의 곁으로 한나가 다가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민주영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사진을 본 동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력감과 자기 혐오로 가득했던 눈에 다시금 투지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 거였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동주가 한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우리가 왜 경찰이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제복을 입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되었다. 반드시 잡을 거야. 약속할게. 동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했다. 이 약속은 이제 단순한 목표가 아니었다. 절망적인 상황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무기이자 앞으로 나아가게 할 등대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굿보이의 진짜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민주영의 차량. 그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은 이미 막혀버린 상황.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그림자처럼 움직여야만 했다. 만식은 내부의 눈을 속이며 시간을 벌었고 나와 한나는 교대로 민주영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너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 그가 던졌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한나가, 그리고 우리 뒤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며칠간의 잠복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민주영은 성실한 세관 공무원의 가면을 쓴 채 집과 직장만을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했다. 우리가 쫓고 있는 대상이 정말 저 사람일까? 의심이 고개를 들 무렵 그의 차가 처음으로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주영의 차가 도착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다. 인성교도소. 그는 익숙한 듯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실한 공무원에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이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후 민주영은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고 온 사람처럼. 그가 면회한 인물은 누구일까? 이 거대한 마약 카르텔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일까? 혹은 그의 비밀스러운 조력자일까? 우리는 교도소 내부 정보를 통해 그가 만난 인물이 장기 복역 중인 경제사범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과거 러시아 마피아와도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한나의 아버지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다. 우리가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을 민주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교도소 면회 정보가 미끼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그가 만난 경제사범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정보원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을 든 민주영의 하수인들이었다. 좁은 폐공장에서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젠장. 상대를 제압하던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지독한 이명과 함께 세상이 기울었다. 휘청이는 나를 향해 적의 칼날이 날아들었다. 겁먹는 순간 거기서 끝이다. 링 위에서의 각오를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다. 정신력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한나의 엄호 사격 덕분에 겨우 위기를 벗어났지만 내 몸 상태가 언제든 최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주영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던 바로 그 시각, 경찰청에서는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인성학 마약 밀수 사건의 핵심 용의자 검거. 뉴스 화면에 나온 것은 우리가 쫓던 경제사범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민주영이 던져준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꼬리 하나를 잘라주고 거대한 몸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윗선에서는 이번 검거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다. 강력 특수팀의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식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묵살뿐이었다. 청장까지 연루된 듯한 거대한 힘이 우리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정의를 위해 모인 우리는 이제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분하고 원통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무력해졌다. 민주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종현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고 우리가 밝혀낸 진실은 묻히기 직전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아니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돌아갈 곳이 없으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제복을 벗을 각오, 아니,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반드시 잡을 거야.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피 흘리며 쓰러져간 동료와 우리 모두의 약속이었다. 내 말에 한나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만식과 재홍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경찰이 아닌 그냥 굿보이로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라도 우리의 방식으로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공식적인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기 전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팀원들의 눈은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눈빛이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민주영이 아니었다. 그를 움직이는 윗선, 그리고 그와의 연결고리였다. 한나가 찾아낸 교도소의 경제사범. 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스모킹건이었다. 우리는 그가 민주영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판을 짜기로 했다. 만식은 특유의 천연덕덕스러운 얼굴과 거짓말로 내부 정보를 흘려 교도소에 혼란을 줄 미끼를 던졌다. 재홍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용해 우리의 작전이 실행될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했다. 한나는 저격수 시절의 통찰력으로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작전의 성공률을 높였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만들어준 길의 끝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 작전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혼란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낳았고 민주영 측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왔다. 그가 심어놓은 하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도소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주야, 지금이야. 만식의 다급한 무정과 함께 나는 목표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수많은 적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또다시 머리가 깨질 듯한 이명이 울리고 몸의 감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쓰러질 순 없었다. 고통에 익숙해지자 오히려 움직임이 가벼워졌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펜싱 선수였던 종현처럼 쓰러지기보다 버티기에 능했던 만식처럼 나는 동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버티고 또 버텼다. 마침내 모든 방해를 뚫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우리가 설치해둔 녹음 장치에는 민주영과 경제사범의 모든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도소의 모든 경보음이 우리를 향해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손에는 모든 판을 뒤집을 패가 있었다. 만식은 마지막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은퇴한 언론인 선배였다. 몇 시간 후 세상이 뒤집혔다. 성실한 세관 공무원의 이중생활, 마약 카르텔의 핵심으로 밝혀져 민주영의 통화 녹취록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사람 좋은 웃음과 수수한 양복 차림 뒤에 숨겨졌던 그의 욕망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경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사건을 축소하고 팀을 해체하려던 윗선이 성난 여론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강력특수팀 해체 명령은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는 쫓기는 범죄자에서 하루아침에 거대한 악을 밝혀낸 의로운 경찰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영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수배령이 내려졌다. 강력특수팀은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웃지 않았다. 우리의 승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함께 종현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그를 보니 우리가 얻은 영광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동료를 사지에 몰아넣고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얻어낸 결과였다. 우리는 정말로 정의를 이룬 것일까?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일까? 그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에서 기적 같은 연락이 왔다. 김종현 경사, 그가 드디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아직 말을 하기는 힘들었지만 분명한 의지로 우리를 바라보며 입을 뻐끔거렸다. 그의 입모양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한나였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종현이 말하려는 이름은 민주영이 아니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아니 감히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이름이었다. 아버지를. 종현은 한나를 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조심해.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다시 한번 재구성되었다. 민주영은 왕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악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체스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적은 한나의 아버지, 지호철 경사의 죽음과 연결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